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왔어. 그게 뭐야, 영원히 사는 법?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20세기판 미라 이야기를 해줄게. 미라 재밌네. 때는 1967년. 간암이 폐암으로 전이된 한 남성이 있었어. 그의 이름은 제임스 베드포더. 미국의 심리학 교수였어. 근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대로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수십 년만 지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냉동을 시켜다오. 그럼 나중에 날 풀어주면 되잖아 라고 부탁을 유언을 남긴 거야. 냉동 뭐죠? 근데 그게 60년대에 그게 가능했어? 실제로 통째 시신을 냉동 저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대야. 하지만 평상시에 왜 간호했던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분이 여기저기 일단 얼음을 싹 모아왔어. 얼음을 모아서 그 얼음 속에다가 시신을 넣어둬. 그리고선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지. 그 중에 하나가 연명협회라고 있었어. 예전에 미리 문의를 했던 곳이야. 그래서 전문가 팀이 도착하고 시체가 딱 시술대 위에 딱 놓이게 됐어. 또 우선 의료용 부동액이 혈관에 쫙 흘러 들어가. 그러면서 동시에 뇌가 손상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파에는 또 산소를 쫙 넣었어. 네. 그리고 그의 시신을 79도에 얼렸다가 196도로 올려. 이때 사람들 궁금해. 저때 79도와 196도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과학적 의미가 있길래 하필 그 온도 했을까? 특별한 의미는 없어. 드라이 아이스 온도가 79도야. 영하 79도야. 근데 액체 질소 있거든? 액체 질소 온도가 영하 196도야. 그러니까 거기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드라이 아이스 넣었다가 액체 질소로 옮겼어 하면 간단한 걸. 간단한 거를. 괜히 있어 보이게 하려고 영하 79도에 냉동했다가 영하 196도에 냉동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뭔가 근사해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 베드포드 박사가 죽기 5년 전인 1962년으로 거꾸로 가야 돼. 당시 물리학자였던 로버트 애팅거가 냉동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한 건데. 근데 이 냉동 인간 보존술을 이론적으로 처음 정립한 거지.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 전 생물학의 미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데 달려있다. 그리고 액체 질소의 온도인 영하 196도가 시신을 몇백 년 동안 보존하는데 제일 좋은 온도다라는 제안을 해. 그러니까 영하 196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일 뿐이야. 애팅구도 그러면 지금 냉동인간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데 주장만 하고 자기는 거기에 참여 안 했으면 약간 사기꾼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래서 2011년에 사망한 다음에 자기가 설립한 냉동보존연구소에 냉동 보관되어 있고 그 전에 자기 어머니와 아내도 냉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시신을. 그러니까 냉동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실제로 진심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냉동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훨씬 전인 18세기부터 시작해. 그게 냉동인간 18세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인체의 사후 보존과 부활에도 관심이 많았어. 어느 날 술병을 있는데 술병에 파리가 3마리 딱 빠진 거야. 빠졌어. 근데 술병이 얼어버렸어. 그런데 그 얼어있는 술병을 햇빛에 살살 녹이니까 3마리 파리 가운데 2마리가 살아나서 푸득푸득 날아가 버렸어. 야,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인간도 그 향유라고 하는 기름에 잘 넣어서 차게 보관해두면 장래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100년 후에 미국을 난 보고 싶어. 나도 술통 속에 잘 담갔다가 100년 뒤에 소생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력은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 아쉬워 이런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근데 나는 냉동 인간이 영화나 이런 데서만 존재한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깨어난 사람이 있어? 현재까지 냉동하는 기술이 있지만 해동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야. 최근에 냉동되는 분들은 해동 기술이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구가 또 많이 발표되고 있기도 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2019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미국 예일대에서 죽은 지 4시간 지난 돼지 32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 4시간이 지난 돼지 사체에서 뇌를 꺼내서 동맥에
특수한 액체를 흘려넣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뇌세포의 일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거야. 4시간이 지났는데? 예. 물론 죽은 뇌세포가 다시 무슨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뇌세포가 활성화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냉동기 인간이 아니어도 정말로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 냉동기 인간 좀 지루하잖아.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고 직접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영원한 삶을 산다고. 네. 냉동인간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시황의 불로처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걸 이뤄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글이야. 구글에는 IT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공학도 있거든. 구글에서 비밀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고 있어. 추진하고 그게 있는데. 바로 인간의 수명을 500살까지 늘려내겠다는 거야. 500살? 구글에서. 믿기 힘들지? 아니 인간 수명 우리가 그럼 500살까지 산다는 거야 정모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구글 얘기인데. 살게 만들겠대. 살이 만들겠대? 믿기 힘들지.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게 할 만한 연구 결과가 이미 2018년에 있었어. 그러니까 구글의 생명공학 계열사 가운데 칼리코라고 있거든. 칼리코가 인터넷 국제 학술지인 이라이프의 벌거숭이 두더지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어. 벌거숭이 두더지는 이름 그대로 생겼어. 맞아. 눈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벌거숭이야. 벌거숭이 두더지인데 수명이 닿을 때까지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동물이야. 늙지 않은 동물을 처음 관찰했다고 발표한 거지. 벌거숭이 두더지가 늙지 않는 비결을 밝혀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적용하겠다는 게 그 논문의 계획이었던 거야. 200살도 아니고 500살이 가능한가? 보통 쥐가 3년 반을 살아. 오래 사는 거지. 근데 이 쥐의 수명은 32년이야. 같은 몸집의 10배, 10배. 쥐보다 10배나 오래 사는 거지. 사람으로 치면 800살을 사는 거야. 그러네. 게다가 암도 걸리지 않고 통증도 느끼지 않아. 그리고 산소가 없어도 18분을 견딜 수가 있어.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동물이지. 왜 털을 잃고 그렇게 많은 걸 얻는 거야? 활만한 딜인데? 오 500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 와닿진 않아.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기대 수명표라는 게 있는 게 1600년대 후반부터 그 기대 수명표란 걸 계산해서 만들고 발표하기 시작했어. 근데 18세기 중반까지 기대 수명은 약 35살에 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백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항생제가 드디어 발명된 다음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약 2배 정도 늘어나.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20년 기준으로 83.2세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의학도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인간 수명을 가지고 미국의 2명의 석학이 내기를 했어. 2000년 출생자 중에서 2150년 1월 1일까지 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되냐 아니냐를 두고 내기를 하는 건데 영장류는 내 기억에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절정의 6배를 뛰어넘지 못한다. 154는 좀 닿기 어려운 수치다로 본 거고. 그건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영장률이 6배에서 맥시멈 최대한 그만큼 산다. 최대한. 그런데 한 석학의 이야기는 그게 자연이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의학도 있고 과학기술 발전되니까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150살까지 살 거야. 그것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한 거지.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표지에 이 아이는 120살까지 살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거야 그랬어. 근데 2년 후에는 140살까지 살 거야 나온 거야. 긴가민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120살, 140살 정도는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중요한 팩트는 우리가 150살 오케이 살아. 130살 살아. 그게 오래 사는 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호동이 말이 맞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자 절망이거든. 혹시 비건강 수명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뭐야? 안일 비자를 쓰는 건데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비건강 수명이 16년이야. 16년이 뭐냐면 16년. 병을 안고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74살까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지만 나머지 16년간은 아프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게. 와, 근데 16년 진짜 긴데. 그니까 가족들도 고생인 거잖아. 수명 연장이 아닌 활력 연장의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노화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 2018년 6월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노화를 새로운 질병으로 지정했어. 질병이 뭐야? 질병은 치료의 대상이잖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 얘기 뭐냐면 결국 노화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생각인 거지. 그럼 진짜 앞으로 늙을 일이 없는 거네. 안 늙을 수 있다고? 노화란 게 뭐냐면 DNA가 계속 DNA가 복제되잖아. 그렇지. 복제되면서 망가지는 거거든. 또 짧아지기도 하고 뭐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달라붙기도 하는 거야. 자꾸 DNA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이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 실수들을 치료해주면 결국 우리가 늙지 않는다. 이게 바로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지. 와, 나 죽기 전에 빨리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니까 최근에 또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있어. 따끈따끈한? 정말 따뜻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올해 4월 진짜 따끈따끈하지.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로 50대 중년의 피부를 30년 거꾸로 돌려서 20대 피부로 만들었어. 변질시킨 거지. 우리 엄마 피부를 내 피부로? 그런 거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야. 그렇게 해서 회춘을 시키는 건데 세포 자체도 성체 세포를 이제 줄기 세포로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술을 발견한 이제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어. 성체 세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야마나카 인자를 약 50일간 주입해야 돼. 그런데 캠브리지 연구진들은 그 53세의 실험자에게 그 야마나카 인자를 50일이 아니라 12일만 주입했어. 12일만.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냐? 딱 30년만 돌아간 거야. 그래서 피부 세포가 30살 젊어진 사람, 23살의 나이의 피부 세포와 똑같아진 거지. 유사한 형태가 이제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피부 작용을 하는가,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그 새로 젊어진 피부에서도 콜라겐도 나오고 피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가 30년 더 젊어진 거지. 너무 신기해. 30년의 시간이 되돌려진 거야. 진짜 12일 만에. 그 불로장생이다, 뭐 불로초다 이런 말들이 다 좋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단어는 뭘까? 내가 봤을 때는 그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거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놓치려 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실제로 너무 번거로워. 그래? 예, 너무 번거로워요.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정말 힘들어. 내 몸 같은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야 되고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볼래? 변기에 앉아 변기에 앉아 변기에 앉아 끙끙끙 일단 소변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패드 같은 게 들어있는 소변 스트립이 있어요. 맞아 저거. 거기서 조금 착안을 했는데요. 제가 개발한 센서 소재가 있는데 아주 작은 농도의 물질들도 광학신호로 한 10억 배 이상 증폭할 수 있는 그런 나노 소재를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하고 정상인의 소변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이 조금 다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저희 센서를 이용해서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의 성분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소변이 정상인에 가까운지 암 환자에 가까운지 빠르고 신속하게 또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중에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인데요. 유산균으로 대표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에 염증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저희가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개발한 미생물을 유산균처럼 섭취한다면 장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화장실에서 변을 확인하게 되면 형광물질을 내게 됩니다. 장이 빛난다. 이게 뿅이 빛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염증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스마트 미생물을 개발했을 때는 염증을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줬었는데요. 염증을 진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또 다른 합성생물학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식물은 캐모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캐모마일은 염증을 치료하거나 피부의 알러지나 발진 등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캐모마일 안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성분도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DNA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DNA가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안에서 작동을 해서 효소나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염증을 진단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몸 안을 병원에서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MRI 찍고 CT 찍고 이러한 고가의 장비도 활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훨씬 값싸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어서 저소득층에서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방문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개발한 미생물이 저희가 개발한 센서 소재를 이용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암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조금 앞 단계에서 병원에 가는 시기가 좀 빨라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박수 쳐야 된다,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 뭔가 암 진단을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정말 간편하게 하는 거잖아. 맞아. 지금 우리가 좀 암 환자들 생존율이 되게 높아졌잖아. 치료법도 좋지만 진단을 빨리 해서거든. 옛날에는 많이 커서 발견됐는데 이제는 아주 초 단계에 발견되니까 얼른 제거해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아. 진짜 그렇겠다. 무병장수의 세상은 그런 진짜로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세계의 큰 손들이 이 첨단 바이오 산업에 속속들이 투자하고 있거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네. 이게 앞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첨단 바이오 시장일 거다. 나도 오래 살고 돈도 벌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지. 첨단 바이오가 정확히 그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야. 살아있는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해서 손상된 인체 조직을 다시 대체하거나 재생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치료가 어려운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을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또 조직공학 치료제를 만들어서 뭐 고치겠다. 근데 그런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작년에는 18조 7천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27년이 되면 64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된대. 그 규모로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도 규모지만 성장세가 어마어마해. 2021년에 전 세계에서 199억 달러를 투자했어.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41억 달러가 투자됐어. 그러니까 작년 1년째 70%가 이미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는 거의 뭐 300억 달러가 넘어가, 300 수십억 달러가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성장에 또 독려를 하고 있다. 동렬하고 있는 거지. 생명공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과학에 규제가 많아.
생명을 다루기 맞아,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그 신속하게 연구를 하겠다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만들었어.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빨리 하겠다는 거지. 그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1,308개 기업에서 1,171건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서 142건이 임상 3상에 진입한 상태야. 임상 3상이라면 이게 곧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지. 2020년 8월에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됐어. 일단 법이 있어야 돼. 근데 법이 있는 거야. 법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투자 규모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 특히 K재생의료 첫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첨단 재생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서 아시아 1등이 되는 게 목표래. 오래 살기 위한 욕구, 많이 갖고 싶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류가 과학기술을 통해 건강한 삶, 풍요한 삶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어. 그렇지. 근데 그중에서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수록 인간은 건강에 더 집착하게 될 거야. 미래에는 이제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 심장이 대체를 하고 또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인공 콩팥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자연적으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쇠심을 봐가지고 수술했잖아. 그게 뭐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었지. 근데 옛날에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이용해서 뭐 붙였어. 그런데 이제 내가 소개할 이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티타늄의 부작용도 사라질 거야.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볼래? 금속은 녹지 않기 때문에 이식된 후에 평생을 우리가 금속을 달고 살아야 되고 금속은 우리 뼈보다 강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뼈가 약하잖아요. 주변 뼈는 약한데 이식된 이식물이 강하면 이게 이렇게 갉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다시 부러지거나 주변에 이제 금이 생기거나.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라믹을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뼈나 치아를 재생시키거나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라믹은 뼈와 가장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3D 프린팅은 대부분 한 가지 재료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을 해보면 볼펜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한 가지 재료로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고 또 기능성들이 다 달라요. 뼈는 굉장히 기계적 물성을, 그러니까 우리 하중을 견뎌야 되는 기계적 물성을 필요로 하지만 또 뼈를 잘 재생시키고 또 녹아서 없어지는 특성도 필요한데 광중압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조에 한꺼번에 재료를 넣어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재료를 한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재료로는 이러한 두 가지, 세 가지의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라믹을 이제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재료를 투명한 필름 위에 한 층씩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한 필름 공급 라인을 두 개를 이제 주면 두 가지 재료를 쓸 수 있고 재료와 재료를 섞이지 않도록 하는 세척 장비를 이제 개발함으로 인해서 뼈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뼈의 기능을 모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라믹은 이제 불에 구워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는 소결이라고 하는 고온 열 처리를 말하는데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야 돼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구우면 일단은 수축을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형상과 치수를 맞출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뼈를 잘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뼈를 만드는 세라믹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세포라든지 주변 골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을 같이 프린팅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성을 줘야 되는데 세라믹은 지금까지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예 소결을 하지 않는, 열 처리를 하지 않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세라믹이지만 살아있는 세포와 약물도 동시에 프린팅을 할 수 있어서 1000도씨 넘어가는 아주 높은 온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얻고
형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세포랑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재생시키기 위한 기술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모세 혈관이 형성이 잘 되었고 그 내부에 혈류, 피도 잘 통하고 있다는 기능성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혈관만 재생하는 이제 연구 결과를 얻고 있지만 저희 세라믹 프린팅과 합쳐서 뼈를 재생시킬 수 있는 고리 직제를 만들고 그 내부에 혈관까지 잘 재생을 시켜서 보다 빠르게 뼈를 재생시키고 우리 생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포구령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내 팔, 내 다리를 잘 움직이고 사는 거잖아. 신체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기술일 거야. 우리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 더욱더 필요해졌지. 맞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뼈를 재건하는 기술만큼 인공 장기 분야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야. 2022년 올해 1월 말기 심장병 환자가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데 성공했어. 봤어. 그러니까 인간 신체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물질을 제거한 채 심장을 썼는데 수술 후 심장이 재기능을 했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수술을 집도했던 그 메릴랜드 의대의 그 마틀리 그린피스 박사는 새 심장이 환상적으로 뛰었고 록스타처럼 움직였다 하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이었지. 근데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수술한 지 2달 후에 이 환자는 결국 그냥 사망했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인공장기의 기술 개발이 심장병 우리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거야.